이제 할리우드 아니라 할리우드 아니야. 이번에 톰 크루즈는 또 한국부터 간다며 미국 영화 제작사 직원들이 한국의 영화 산업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할리우드 영화 배급사에서 일하는 스웨덴계 미국인 아스트리드예요. 얼마 전만 해도 할리우드는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꿈의 직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엔 이곳에서 전 세계 영화의 흥망성쇠가 결정됐는데 이제는 그저 식상한 이야기만 반복하는 사골 우드가 되어버렸다고들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보게 되는 우리 사무실의 풍경은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할리우드 영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대신 넷플릭스 순위를 확인하며 또 한국 드라마가 1위를 했다며 이야기꽃을 피우죠. CSI나 위기의 주부들 같은 미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컨텐츠들이 그 자리를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사무실에서는 한국 시장이 화두입니다. 곧 개봉할 블록버스터의 손익분기점이 5억 달러라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회의실에서는 연일 한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지 고민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먼저 개봉하자는 의견도 나왔죠.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가 처음 이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한국 컨텐츠는 그저 아시아의 작은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시아라고 하면 그나마 일본 감독들의 영화를 쳐주는 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월요일 아침이면 직원들은 주말 동안 본 한국 드라마를 이야기하느라 바쁩니다. 특히 요즘은 오징어 게임2나 조명가게 이야기들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회의실에서도 더 이상 마블 영화나 DC 영화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대신 한국의 새로운 드라마나 영화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시사회에서는 무척 특이한 광경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배우들을 중심으로 문화가 완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할리우드 배우들이 시사회나 홍보 행사 때 당당하게 늦게 나타났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와서 끝까지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죠. 톰 크루즈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톰 크루즈는 한국에서 영화 홍보를 할 때면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한다고 업계에서 유명한 편이에요. 게다가 한국 관객을 대할 때와 다른 관객을 대할 때 차이가 있다며 중국에서 유명 유튜버가 비판한 적도 있었죠. 왜 한국만 차별 대우하냐고 저격 영상을 올린 적도 있어요. 하지만 영화 업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선 불법 다운로드로 영화를 많이 보기 때문에 중국 인구가 아무리 많더라도 개봉해봤자 손해를 안 보면 다행인 정도거든요. 반면 한국 사람들은 관객 수준이 매우 높아 좋은 영화는 2번, 3번이고 영화관에서 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관객에게 공을 들릴 수밖에 없죠. 이런 변화를 보며 얼마 전 이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관객들은 까다로운 편이라 한국이 좋다고 하면 이제 세계적인 거라고 하셨죠. 일단 한국인들이 재밌다고 하면 믿고 본다고 했습니다. 할리우드 옛말이라는 건 이제는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렸죠. 할리우드가 아닌 할리우드라는 말도 더 이상 과장된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런 변화 덕분인지 요즘 우리 사무실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직원들도 늘어났어요. 미팅 때 한국말로 인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가끔은 회식으로 한식당을 가기도 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이 인기 있는 한식당을 검색해 오거든요. 옛날 한국 콘텐츠가 무시당하던 시절부터 한국 문화를 사랑했던 제게 이런 변화의 바람은 너무 즐거워요. 제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과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던 이유는 전부 송혜교라는 배우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그녀의 드라마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때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이었는데 송혜교가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를 보게 되었죠. 밤을 새워가며 그녀의 작품들을 정주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 콧물 흘려가며 드라마에 푹 빠져있던 시절이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런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영화 산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콘텐츠의 가능성이었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날의 회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시아 콘텐츠 투자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모두가 일본 애니메이션에만 관심을 보였어요. 당시 팀장님은
일본 애니메이션에 투자해야 한다며 열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에게 의견을 물으셨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한국 콘텐츠에 투자해보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별에서 온 그대나 시그널 같은 작품들을 예로 들면서 로맨스부터 장르물까지 완성도가 높고 스토리가 탄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모두들 인턴이라 아직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바뀌었어요. 넷플릭스가 김은희 작가의 킹덤 시리즈에 투자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팀장님은 그때 제 말을 듣고 한국 콘텐츠에 투자했더라면 우리가 넷플릭스보다 더 커졌을지도 모른다며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했죠. 그리고 제가 한국 콘텐츠의 흐름을 잘 읽는다며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회사에서 한국 콘텐츠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더글로리가 나왔을 때도 제가 먼저 이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를 제안했죠. 송혜교의 연기를 보면서 전율이 흘렀다고 말씀드렸더니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회사의 라이징 스타가 되었어요. 한국 콘텐츠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고 인정받은 덕분이죠. 매주 열리는 투자 회의에서도 제 의견은 늘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제가 추천한 작품들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신뢰도 쌓였어요. 이제는 한국 콘텐츠 투자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오히려 어떤 작품에 투자할지 경쟁이 치열해졌죠. 그리고 그 작품들은 전부 제 손을 거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뿌듯한 일이죠. 최근에도 투자할 만한 작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물밀듯이 들어와 한동안 야근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이 시간이면 사무실이 조용할 텐데 어디선가 낯익은 대사 소리가 들려왔죠.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 보니 한 직원이 모니터에 바짝 붙어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더 글로리였어요. 그 직원은 최근 들어온 신입사원 서진이었고 서진이는 너무 집중해서 보고 있느라 제가 다가가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죠.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송혜교의 대사가 조금씩 새어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제 그림자가 모니터에 비치자 서진이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황급히 화면을 끄려고 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어요.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서진이의 긴장을 풀어주고 싶어서 저도 송혜교 팬이라고 먼저 말을 걸었죠. 그러자 서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어요. 신입사원이라 조심스러웠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서진이는 어린 시절부터 송혜교의 팬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더 글로리에서 처음 송혜교를 알게 됐다고 하니 서진이는 풀하우스부터 시작해서 태양의 후예까지 거의 모든 작품을 추천해 주었죠. 우리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과장이라는 직급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금세 친해졌어요. 서진이는 직급에 상관없이 편하게 대화를 이어갔고 저 역시 그런 그녀가 좋았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단순히 같은 배우의 팬이라는 것 이상으로 공통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영화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비슷했고 한국 콘텐츠의 매력에 빠진 시기도 비슷했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직급 차이를 뛰어넘어 친구처럼 지내면서 점심시간이면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새로 나온 한국 드라마에 대해 토론했고 퇴근 후에는 카페에 앉아 한국 영화를 리뷰하기도 했죠. 서진이는 저에게 한국 문화의 깊이를 알려주었고 저는 서진이에게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 콘텐츠의 매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서진이에게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궁금해졌어요. 서진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너무 마음이 아팠죠. 어린 시절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서진이는 반에서 유일한 아시아계 학생이었다고 해요. 매일 아침 등교가 두려웠다고 했죠. 아이들은 서진이의 생김새를 놀리고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몰래 훔쳐다 쓰레기통에 버리곤 했대요. 특히 김치 냄새가 난다며 서진이를 피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눈을 가늘게 찢으며 비웃던 아이들의 모습이었대요. 한 번은 할로윈 파티에서 서진이를 따라하며 놀리는 아이들 때문에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던 기억도 있다고 했죠. 점점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되자 서진이는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로 결심했대요.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파란 컬러 렌즈를 끼고 다녔죠. 심지어 부모님께 공공장소에서는 한국어로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집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드라마 소리가 이웃들에게 들릴까봐 창문을 꼭꼭 닫고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K-팝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서진이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한국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대요. 그때는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서진이를 놀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며 따라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진이는 그때서야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했던 과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고 해요. 예전에 감추려 했던 검은 머리로 돌아갔고 당당하게 한국어로 대화하기 시작했대요. 부모님이 보시는 한국 드라마도 함께 보면서 이제는 오히려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린 시절 서진이가 겪었을 상처들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종차별을 했던 그 아이들을 대신해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서진이는 오히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었다며 웃더라고요. 그래서 서진이는 할리우드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다고 했죠. 한국 문화가 더욱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하는 서진이의 눈빛에서 강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입이지만 저도 배울 점이 많다고 여겼고 서진이에게도 많은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회의실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5월에 개봉할 우리 회사의 대작 영화 홍보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모든 임원진이 한국 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케팅 부장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바로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30주년 재개봉 소식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특별한 건 일본에서는 2만 명도 들지 않은 관객 수를 기록했지만 한국에서는 무려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뒤의 이야기였죠. 러브레터는 한국에서만 벌써 9번이나 재개봉되었다고 해요. 이 말에 임원진들 전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첫 개봉작도 아닌 영화가 이렇게 많이 재개봉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관객들의 안목이 얼마나 독특하고 깊이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누군가 테이큰의 일화를 들려주었어요. 프랑스에서 제작된 이 영화는 본국에서조차 외면받아 개봉 2주 만에 막을 내릴 위기에 처했었죠. 그런데 리암 니슨이 아일랜드에 사는 조카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여행 갔다가 봤는데 영화가 대박이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테이크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이것이 전 세계 개봉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해요. 리암 니슨은 이후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신의 영화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액션 배우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한국 관객들 덕분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동안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모두가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실감한 듯 했습니다. 특히 우리 영화의 홍보 일정을 논의할 때는 한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한 임원은 한국 관객들의 까다로운 취향을 맞추는 게 전 세계 흥행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일정을 먼저 잡고 다른 국가들의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죠. 이제는 정말 한국이 재미있다고 하면 전 세계가 인정한다는 공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사님은 이번 프로젝트를 제게 일임하셨죠. 이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아 팀원까지 꾸려 한국으로 간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생각하고는 회사의 최고 인재들로만 팀을 꾸렸어요. 마케팅 수석 매니저인 데이비드는 할리우드의 수많은 흥행작을 성공으로 이끈 전문가였고 제임스는 아시아 시장 분석의 대가였죠. 거기에 한국 문화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을 가진 서진이까지 합류하면서 우리는 완벽한 팀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수십 번 검토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보니 늦은 밤이었죠. 호텔에 도착하고 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서진이가 배가 고프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긴 했지만 출출해지기 시작하던 참이었어요. 서진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한국의 야식 문화를 소개해주겠다며 스마트폰을 꺼냈죠. 배달 앱을 보여주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도 수많은 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진이는 족발부터 시작해서 보쌈, 순대볶음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족발을 추천하면서 미국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요리라고 했죠. 콜라겐이 가득한 족발의 쫄깃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무김치의 조화를 설명하는 서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진이가 보여준 사진을 봤더니 드라마에서도 꽤 많이 봤던 음식이라 망설임 없이 주문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사실 돼지의 발이라는 게 좀 거슬리긴 했지만 한국 드라마에서 워낙 맛있게 먹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20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족발 배달이 왔다는 알림이 왔어요. 서진이는 배달원이 오는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앱을 보여줬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제가 놀라워하자 서진이는 이게 한국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포장을 풀자 족발의 양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서진이는 한국의 배달 음식은 양이 푸짐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김치와 무김치 같은 기본 반찬들도 듬뿍 들어있었고 심지어 마늘 소스까지 세세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족발의 맛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특별했고 양념의 맛도 환상적이었죠. 서진이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이런 배달 문화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밤늦게도 따뜻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게다가 배달원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나 리뷰 시스템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이런 편리한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이게 빨리빨리 문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의 질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고 감탄했죠. 양이 너무 많아 배가 불러 그대로 자면 안 될 것 같아 호텔 헬스장이라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서진이가 갑자기 주변을 산책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죠.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거리를 걷자니 미국에서의 경험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LA에서 살 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한 번은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고작 10분 거리를 걸어가는데 3번이나 위험한 일을 겪었죠.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다가오거나 노숙자들이 시비를 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이후로는 밤에 절대 걷지 않고 우버를 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제 걱정을 눈치챘는지 여기는 한국이라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호텔 밖으로 나섰는데 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는 나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어요. 편의점은 24시간 영업 중이었고 카페에는 아직도 손님들이 있었죠. 거리 곳곳에서는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젊은이들도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여성들이 혼자서도 당당하게 거리를 걷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해가 지면 거리는 으슥해지고 위험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특히 대도시의 밤거리는 더욱 위험해서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야 안전하다는 게 상식이에요. 하지만 서울의 밤거리는 달랐습니다. 서진이는 자기도 처음에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아왔어서 이런 문화가 믿기지 않았다고 해요. 어릴 때 부모님이 한국은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고 했죠. 우리는 1시간 넘게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골목골목을 걸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켜진 가게들이 많았고 식당에서는 아직도 손님들이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한 골목에서는 노래방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들렸고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런 안전한 밤거리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서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서진이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면서 단순히 치안 문제를 넘어서는 문화적인 차이일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경찰력을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하지만 한국처럼 안전한 밤문화를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수다를 떠는 여학생들이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그들은 마치 카페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호텔 근처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는데 그동안 느낀 안전함과 편안함이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서진이는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 중 하나라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단순히 문화 강국이 아닌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상암동에 있는 시사를 방문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곳이 평범한 방송국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초현대식 건물의 로비에는 전 세계 각국의 방송사와 제작사 관계자들이 북적였어요. 직원의 안내로 먼저 편집실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저는 할리우드의 최신 시설을 봐왔음에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8K 해상도의 대형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 제작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화상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실시간 편집 시스템이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찍힌 영상이 즉시 편집실로 전송되어 바로 작업이 가능했어요. 할리우드에서는 아직도 촬영본을 물리적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게다가 CG 작업실엔 수십 대의 고성능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3D 홀로그램 같은 화면을 보며 작업하고 있었죠. 이런 기술력이 있었기에 오징어 게임 같은 대작이 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유리다리 게임 장면의 경우 실제 세트와 CG를 완벽하게 결합해 만들어냈다고 말로만 들었는데 과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도 적은 예산으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인데 아마 할리우드였다면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을 거라 이해가 갔습니다. 한국에선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최첨단 시설들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죠. 직원의 말로는 전 세계 시차에 맞춰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밤낮 없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한 팀이 퇴근하면 다른 팀이 바로 이어받아 작업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죠. 그러니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제작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게다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수정과 보완이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었어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곳을 견학하러 온 할리우드 스튜디오 팀들이 보였어요. 직원은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많이들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할리우드가 앞서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의 제작 시스템을 배우러 온다니 격세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력은 단순히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국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의 눈빛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열정이 느껴졌어요. 할리우드에선 인기 많은 작품들을 조금만 바꿔 계속 비슷비슷한 작품들만 내보이는 반면 한국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직원의 행동은 조금 거슬리긴 했어요. 저희를 손님으로 보고 안내를 하는데도 계속 휴대폰을 흘끔흘끔 보더라고요. 업무 시간에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서진이에게 이런 점에 불만을 토로했어요. 어쨌든 업무 중인데 계속 휴대폰을 보는 게 좀 기분이 나빴다고 했죠. 그러자 서진이는 한국의 업무 플랫폼 때문일 거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깔려있는 카카오톡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단체 채팅 어플을 이용해서 업무를 서로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에서는 이메일이나 슬랙으로 업무 연락을 하는데 메신저로 일을 한다니 의아했죠. 하지만 서진이가 보여주는 화면을 보고 실제로 체험해보니 놀라웠습니다. 이메일보다 훨씬 빠른 소통이 가능했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의사결정 속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많은 회의와 이메일이 오가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카카오톡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심지어 그룹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오가면서 빠른 결정이 이뤄졌죠. 서진이는 이걸 빨리빨리 문화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업무에 이런 걸 적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지 않는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런 문화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빠른 소통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 잘 끌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었죠. 퇴근 후에도 카톡이 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퇴근 후 연락을 자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빠른 업무 처리와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게다가 이런 한국 업무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 해외 파트너들도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카카오톡을 깔고 한국식 업무 문화에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카카오톡을 경험해본 기업들은 자연스레 해당 메신저를 추천하며 사내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기업까지 생겼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보면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플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게 된 거죠. 사실 한국 홈페이지인 네이버와 미국 대표 구글만 비교해봐도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어요. 네이버는 다양한 기사와 검색창, 정보들로 가득해 사용자 편의를 돕는 반면 구글은 검색창만 떡하니 있는 편이죠. 이미지나 꾸밈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번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나면 그 편리함에 쉽게 다른 문화로 넘어갈 수 없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한국의 독특한 업무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해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왜 한국의 콘텐츠 제작 속도가 이토록 빠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높은 품질의 작품들을 연이어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효율적인 시스템과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수평적인 소통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거죠. 저는 시사의 회의실 구역에 들어서며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마치 UN 본부 같았달까요? 수십 개의 회의실이 모두 각국의 방송사와 제작사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높아진 한국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 방송사 관계자들은 한국 예능의 포맷 구매를 논의 중이었고, 영국의 제작사는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 판권을 협의하고 있었어요. 직원 말로는 회의실이 좁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심지어 미팅 예약을 잡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사를 방문한 다른 직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단연 화제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였어요. 그들은 한국의 예비군 훈련 에피소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한국 남성들이 총을 다루는 모습이 마치 프로슈터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원은 실제 촬영 현장에 견학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배우들보다 스태프들을 보고 더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들이야 연습을 해서 그렇겠거니 했는데 한국 스태프들까지 자연스럽게 총을 다루는 걸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실제 사격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서진이가 배우들도 연습을 따로 한 게 아니라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총을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한 영국 PD는 한국 남자들이 마치 인간병기 같다며 농담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군대 문화가 한국 드라마의 액션씬이나 군대 소재 작품들의 리얼리티를 높이는데 한몫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액션 소재 영화들은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의실을 돌아다니며 들은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흥미진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진지한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죠. 서진이는 이런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제는 전 세계 제작자들이 한국의 제작 방식과 문화적 특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한국의 제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날의 경험은 제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녹아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와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그 비결을 배우려 모여들고 있었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서진이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할리우드의 문을 두드리러 다녔는데 이제는 할리우드가 먼저 한국의 문을 두드린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세계 문화의 중심이 바뀌고 있구나 하고요. 긴 회의를 마치고 서진이와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밤거리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강변의 찬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진이는 언젠가 한국의 이야기를 담은 할리우드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한국 관객들이 먼저 알아봐 주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컸어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하지만 한국의 안전한 거리에서 우리는 전혀 불안함 없이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한국에 다녀온 후 이제 우리는 5월에 있을 대작 영화의 개봉을 준비하고 있어요. 서진이와 저는 매일 밤늦게까지 한국 시장 전략을 논의하고 있죠. 이번 영화는 우리 회사가 엄청난 투자를 한 작품이라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이번에는 한국에서 월드 프리미어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미국보다 한국을 먼저 선택한 건 우리 회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주연 배우들도 모두 한국 홍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봉하는 5월에 맞춰 다시 한국을 찾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번에는 업무 외에도 개인적인 시간을 더 가질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의 영화관에서 우리 영화를 직접 볼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평가가 세계적인 흥행을 좌우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까다롭지만 정직한 한국 관객들의 평가를 기다리는 제 마음이 설렙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테이큰이나 러브레터가 한국 덕분에 살아났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영화가 기억에 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